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여론 통신이죠. 정치권 이슈가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을 모셨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한울 원장 오랜만이네요. 예. 잘 이번에 또 워낙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훌륭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울 원장님. 일단 좀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네. 생각을 해보면 예. 역시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정책. 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17년 탄핵과 굉장히 다른 점인데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한 20% 가까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잠깐 이제 한 40대 후반까지 오른 걸 제외하면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의 어떤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 효과를 보자면 저는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도 보수 선언과 최근에 어떤 일련의 정책적인 우경화, 뭐 중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중도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지지율로 반영이 되려면 결국 이제 중도층이 그런 어떤 노력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중도층의 요구를 좀 잘못 판단한 지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요? 중도층의 지금 요구는 뭐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어떤 지금의 요구는 어떤 정책적인 포지션의 우경화나 중도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국정의 안정화. 그러니까 지금 탄핵 국면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정상 국면으로 이제 빨리 오게 만드는 그런 안정감에 대한 요구가 저는 중도층의 요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노력은 중도층이 요구하는 그런 그런 주장과 좀 거리가 있는 행보라서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한계가 있다.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이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다. 지금 중도층은 정책 안정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5%포인트라도 빨아들일 수 있다면 흡수할 수 있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도 보수 정당이 우클릭 행보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우클릭이 아니다.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다. 진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당내 반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도체 특별법 이 52시간에 대해서 반발했던 진성준 의원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 정당 맞다. 지금 정동영 의원마저도 심지어 정동영 의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동영 의원도 중도 보수 정당 맞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 내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싣는 의원들은 중도 보수 정당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우클릭 행보가 됐든 아니면 중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든 5%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선거든 지지율 싸움이든 5%포인트의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뭐 효과가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탄핵 정국에서 주로 정쟁이 더 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중도 보수 정당이다. 방송에서도 엄청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는 부쩍 출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역대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그런 중도 보수 포지션을 좀 내세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와 좀 보수적인 포지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좀 중도적인 중도 외연 확장 시도가 이거를 그때는 굉장히 있었다. 했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은 좀 개혁 노선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았었나.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달라진 적이 있었죠. 언제냐? 언제였죠? 2016년에 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이른바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굴 영입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2016년에 우클릭을 하는데 그때 이른바 민주당의 당헌 당규 네. 또 정강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예. 그때 상당히 우클릭을 합니다. 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3명으로 일당을 하잖아요. 그때 이해찬 공천도 안 주고 예. 최근에 이 요즘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공천 안 줍니다. 아. 그래서 딱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일당이 되죠. 그랬군요. 예.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선거가 탁 치러지면 보수당은 진보 쪽으로 좀 좌클릭을 하고 진보당은 항상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었나요? 그건 그러니까 배종찬 예. 소장님 말씀대로 표심에 영향, 그러니까 그런 행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부정하지는 않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네.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 집단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건드려줘야 지지율의 그렇군요. 변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정체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탄핵 과정을 이제 주도해가는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탄핵이 남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중도층의 그 우려가 사실은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의 중도층의 민심은 전국의 안정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진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수 정당도 이 우클릭이 아니라 좌클릭 전략을 썼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 대선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민주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럼요. 그리고 영입했고요. 2010년경인가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오자 그때 살짝 자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친서민 중도실용. 말은 여기도 중도가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서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보 개혁 정책으로 이 전략을 조금 수정하는 듯. 그러면서 또 그때 그 당시로는 지지율이 임기 중반에 50% 이상 올라가요. 우리 정한울 박사께서도 기억나실 텐데 그런 게 다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느냐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계속해서 유권자들을 구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운운하면 불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 대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반등하지 못하는 그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예상하는 기대치는 이보다 더 나올 텐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전에 노무현 또는 김대중 문재인 이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호남 지지율이라든지 그 당시에 파괴력만큼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월부터 13일까지 무선 가상 전화번호 면접조사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때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 대해서 대선 주자 지도인데 이렇게 쭉 추세를 비교를 해보면 1월 둘째 주에 32%였던 것이 1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뭐 31%, 31% 그리고 이번 조사가 34%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왜 40% 이상 또는 그 이상 안 뛸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 당시의 대선도 보면 다자구도예요. 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양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호남에서도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왜 이럴까? 부산, 울산, 경남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더 나왔는데 그때만큼 파괴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건 바로 이제 3월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이런 내용.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우클릭으로 가야 되고 또 다시 또 좌측 깜빡이도 켜야 되는 네. 조금 이 어떤 행보를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 사실은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는 확실해요. 확고부동한 1위고 어떤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만큼 30% 넘는 후보도 없고요. 그런데 좀 더 높게 나오기를 이제 야권 지지층에서는 바라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국 안정 이야기하셨고 말씀드리는데 전국 안정적 국정 운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뭐냐면 일단 탄핵 과정에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론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중도층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가지고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 문제 또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이제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제 강하게 탄핵할 수 있다라는 위협 이런 거나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탄핵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탄핵 재판이 10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국무총리부터 무슨 감사원장 무슨 국방장관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들을 해왔던 게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190석이라는 지금 의회에서 이제 권력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잡게 되면 그런 우려되는 대목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보여야 되는 행보는 사실은 정책적 우클릭보다는 우리가 권력을 잡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좀 일방주의적이고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화를 이끌고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리더십으로 바뀌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이제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을 이제 하지 못하면 그 불안감에 또 하나가 배종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큰 불안감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불안감이 큰 상황이면 저는 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이제 어떤 행보나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대안 제시. 네. 안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보면요. 부울경 지역의 이재명 대표 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도 저는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는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수 성향이 또 강하다.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PK 기반이 없어요. 이전에 민주당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산 기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다자구도이기도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부산 1위 득표, 울산 1위 득표, 또 경남 아슬아슬하게 2위 득표 이렇게 했으니까 PK까지도 가져갔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리스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볼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관련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심리한다, 불공정하게 심리한다 등등의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헌법재판소 불신 관련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완연하게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심리의 공정성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펜앤드 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16, 17일 양일간 실시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심리의 공정성 공정하게 심리한다 45.1% 불공정하게 심리한다 49.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쫙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네.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 조사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앞서 이제 개요는 소개해드렸죠. 네. 헌법재판소 신뢰도를 물어봤는데 이번에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네. 네.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인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이전의 이 질문에 비해서는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려갔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올라갔는데 그래요? 예. 지역으로 보면은 주목하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는 62%가 신뢰하지 않는다. 부산 울산 경남은 47% 신뢰 48%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신뢰라는 것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불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의 신상 부분. 예. 그래서 문영배 특히 대행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물론 이미선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 부분. 정인의 발언을 좀 중간에 끊는다든지 예. 또는 30분 정도 또는 일정한 시간만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변론 기일 연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속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까지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변론을 17차까지 했는데 왜 거의 끝내려고 하느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정치 성향별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화를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배 수사님 예. 그 질문의 워딩 예. 그 측면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과정을 물어보느냐 기간을 물어보느냐 그런 어떤 질문 워딩의 차이보다 예. 사실은 조사 방식의 차이가 크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ARS 이제 자동응답 조사 결과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갤럽의 결과나 저도 이제 한 가지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고요. 또 다른 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MBS 조사에서 이제 이거는 과정을 물어본 거거든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를 보면 사실은 과반 이상이 신뢰한다라고 답하는 게 지금 2주 연속 2월 1주 둘째 주 그 계속 과반 이상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네, MBS 조사는 여론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MBS 조사 개요는 전화 면접입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고요. 그 MBS에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그 결과에 따르면 거기서는 일관되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신뢰한다라는 여론이 과반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갤럽과 이런 MBS 전화 면접 조사가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좀 보수적인 응답이 좀 과대대표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다른 점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MBS 보셨어요. 조사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MBS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 조사 결과인데 캐스테디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 동안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과정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50%가 넘는다 하더라도 이 MBS 여론조사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바로 만 18세 이상의 20대와 30대입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특히 왜 이럴까 젊은 세대들이 이게 상당히 기득권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로도 2030 세대의 인식은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한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여권 잠적을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폭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인데 두 사람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뭐 여론보다는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오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탄핵 국면의 시작을 첫 출발이 사실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그 명태균 씨 의혹 사건이 명태균 스캔들로 이제 확산이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개헌까지 예. 이어지고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나를 건들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 그런 것이다. 말했죠. 무슨 예언까지 그리고 또 사실은 보면 또 그게 적중한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이 이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받을 정치인들은 있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타격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문난 잔치에 가보면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냐 물탄이냐 이 갈림길에서였는데 점점 더 물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관련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걸 확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태균 측에서 또 민주당도 이걸 호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특검법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정말 이게 핵폭탄급이라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공개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사실은 탄핵의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고 블랙홀이고 또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대선에 다 집중이 되지 이 부분이 다시 또 명태균 건으로 전환돼서 국면이 그쪽으로 중심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범여권 후보인 이준석 의원 이야기인데요. 비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어떤 여론조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한국갤럽 조사 같은 개요 결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4점 척도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좀 호감도 또 신뢰도를 포함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 감으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극 지지, 지지할 수 있는 편, 지지하지 못하는 편,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물어봤군요. 그렇죠.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건 비호감도가 세겠구나. 그럼 이 비호감도 1위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금 이준석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워낙 또 지지율도 지금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호감도 높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41%인데 한동훈 대표는요? 한동훈 대표가 37%. 37%. 이건 이제 친윤 쪽에서 그 책이 나올 겁니다만 26일이죠. 이 친윤 이른바 이쪽에서는 상당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또 비토 정서도 있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이 홍준표 36, 김문수 33, 오세훈 30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렇게 4단계로 대통령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많이 보지 못한 여론조사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선거 때 이제 여러 명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호감도 비호감도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적극 비호감. 이런 그거는 이제 호감도 문항에서 4번 이제 매우 비호감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그렇다라는 거고 절대 안 찍겠다 이 사람들만 따로 조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주는데 도전과 기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기회 요인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에 이제 반대하는 탄핵 찬성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해서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유권자층이 제법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기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기회 요인인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은 3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쪽으로 아예 탄핵 쪽에 붙어서 뭔가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그 보수 쪽으로 다시 뭔가 돌아가서 그쪽이랑 연합해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독자적인 건데 아시다시피 이 독자적인 생존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뭐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이제 넘어왔던 김부겸 총리나
옛날 손학규 지사나 예. 뭐 김영춘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해왔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예.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이제 국권이 이제 서 있는 조건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과 뭐 연합하는 걸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못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이제 뭔가 거기서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독자 생존 아니면 예. 보수랑 뭔가 다시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수 지지층은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배신자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준석 알겠습니다. 대표의 어떤 하여간 딜레마도 보여주는 결과 같다. 근데 이 결과는 이준석 의원이 보수 연대도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45%나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론통신 오늘은 배종찬 연구소장 정환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